내 이름은 카를 클라우베르크. 1898년생으로 독일의 산부인과 의사다. 나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의사로 이상으로 여성 호르몬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새로운 발견인데 새로운 의료 기술에 연결시킬 수 있겠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불임치료 분야의 제1인자다. 전계에서는 나치당이 약진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들이라고 해도 나에게 명령하기란 쉽지 않다. 선생님, 부디 저희 나치당에 협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제 연구하기도 바빠서 조금 정리되는 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말이야? 바로 나치당의 강제 수용소에서는 언제든지 인체 실험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었다. 내 의학적 지식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나는 곧바로 친위대의 힘러 장관에게 연락했다. 네? 고명하신 카레 선생님께서 협력해 주신다니 저희야 영광이죠. 나는 나치당에 참전하기로 했다. 그래서 선생님은 수용소에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싶으신 건가요? 전 쉽고 빠른 방법으로 수술 없이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치료법을 확립하고 싶습니다. 오호, 그거 참 훌륭한 연구 아닙니까? 내 연구는 나치당의 목적과 합치했다. 나치는 유대인들을 노예로서 혹사시키면서 동시에 절멸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내 연구는 나치가 원해오던 것이었다. 힘러 장관은 내 연구를 지지해 주었다. 선생님께 수용소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러 장관.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도록 같이 힘써 봅시다. 나를 위해 아우슈비츠의 한 구역이 배정되었다. 이거 흥분되는데? 이 구역의 여자는 전원 실험을 위한 모르모트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했다. 나는 곧바로 실험에 들어갔다. 처음은 자궁에 포르말린 용액을 주사해봤다. 따끔합니다. 자궁에 직접 주입하면 거부 반응으로 난관이 유착되어 생식 기능을 잃게 될 게 분명하다.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겠지. 통증, 염증, 경련, 출혈, 고열, 폐혈증 등.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쉽고 빠른 방법이다. 그러니 마취는 필요 없었다. 500명 이상의 사람이 이 실험을 위해 사용되었다. 또 죽어버렸잖아. 의학의 발전을 위해선 어쩔 수 없나? 죽어버린 모르모트도 있었지만 그건 의학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희생일 뿐이었다. 그 외에도 수용소에 있는 건 인간이든 뭐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전갈이 왔다. 선생님, 커피 가져왔습니다. 잘 마시겠네. 나는 마음에 드는 젊은 유대인 여자를 전용 비서로 뒀다. 그리고는 3살짜리 딸아이를 수용소에 데리고 와서 우리 딸 정말 귀엽지 않나? 그러네요. 모르모트들에게 딸아이의 치수를 재고 스웨터를 짜도록 시키기도 했다. 그렇게 잠깐의 휴식도 즐겼지만 우수한 나는 착실하게 연구를 진행해갔다. 어차피 이 아우슈비츠에서는 인간에게 어떤 약을 먹여도 상관없으니 말이다. 선생님, 연구는 잘 되어갑니까? 네, 그럼요. 연구에 성공하면 하루에 1000명 이상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참 좋은 소식이군요. 힘러 장관도 나의 기술 개발에 감동했다. 하지만 그런 장밋빛 나날들도 그리 오래가진 않았다. 독일군의 전세는 날로 약화되어 갔고 젠장! 어째서 이길 수 없는 거지? 점차 나는 인체 실험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독일의 패전은 시간 문제였다. 이대로 독일군이 지게 된다면 난 분명 전범이 되어 처형당하겠지. 절망한 나는 수술을 멀리하게 되었고 매일같이 술에 빠져 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군은 패전했고 나는 적국 러시아에 인도되어 피고에게 25년형을 처한다. 그럴 수가. 사형은 면할 수 있었지만 25년이나 감옥에서 살아야 했다. 하지만 나는 행운의 사나이였다. 감옥에 갇힌 지 겨우 7년 후인 1955년 드디어 조국에 돌아왔어. 운 좋게 풀려난 나는 자유의 몸으로 독일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정도의 인원을 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겨우 7년형으로 끝난 거면 싸게 먹힌 거다. 게다가 어느 신문을 읽어도 내 이름은 나오지 않아. 전후 독일에서는 전범에 대한 단죄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 리스트에서도 내 이름은 빠져 있었다.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저지른 범죄는 용인된 듯했다. 전 나치의 순교자입니다. 앞으로도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나는 적극적으로 방송에 출연했고 방송은 좋은 이미지로 포장되어 보도되었다. 하지만 이 자기과시욕이 내 발목을 잡게 된다. 카르? 이 녀석은 누구야? 이 녀석도 나치였던 거야? 알고 보니 나는 그동안의 범죄를 용서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도 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뿐이었다. 나치의 악독한 인물들에 비하면 내 범죄 이력은 너무 작아 존재감이 없었을 뿐이었다. 그러니 그냥 조용히 있었다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방송에 출연한 탓에 독일 경찰에게 내 존재가 알려지게 되어버린 것이었다. 이 악마! 이 사람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몸이 되었다고! 결국 실험 생존자들의 맹렬한 항의에 의해 나는 체포되었다. 어떻게 그 감옥에서 나왔는데 다시 재판을 받으라는 거야? 본 피고인은 왜곡된 인격의 소유자로 정상인으로 볼 수 없다. 독일 최고의 명예였던 내가 이런 굴욕을 받는 처지가 될 줄이야. 2년 뒤인 1957년 심적으로 지친 난 재판 직전에 눈을 감는다. 그때 방송에 나가지만 않았더라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내 이름은 요시프 스탈린. 위대한 레닌의 뒤를 이은 소련의 최고 지도자다. 세상에는 내가 히틀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독재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권력의 기반이 처음부터 절대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혼란 중 레닌의 뒤를 이어 권력을 쥔 나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많았다. 스탈린 저 녀석 거슬린단 말이지. 언젠가는 저 자리에서 끌어내려 주겠어. 이런 녀석들이야 그냥 죽여버리면 편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죽인다는 것은 나도 그들에 의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작정해서 반격해오면 골치 아프니까 역시 숙청하긴 힘들겠군. 나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품었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경악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다. 독일에서 대숙청? 진짜 전부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렇다고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히틀러가 정족들을 전부 숙청해버린 것이다. 저는 체포해! 빈 칼의 밤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 의해 100명 이상의 사람이 재판도 없이 처형되었다. 이 사건은 내게 큰 용기를 심어주었다. 과연 히틀러는 대단하군.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도대체 뭘 망설이고 있었단 말인가? 역시 방해가 되는 자들은 죽여 없애는 게 최선이다. 좋아, 전부 죽여주도록 하지. 우선 첫 번째로 능력 있는 간부 한 명을 암살했다. 이 녀석은 꽤 유능하기 때문에 내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암살 후엔 마치 내 반대 세력이 저지른 일인 것처럼 꾸몄다. 난 아무것도 몰라! 살려줘! 이 일로 5,000명을 체포, 전원 사살했다. 속이 다 시원하군. 더 일찍 정리해버릴걸. 그 후에도 숙청을 위해 어느 한 남자를 불렀다. 예조프 동지, 자네가 숙청의 지휘권을 맡아줬으면 하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이 예조프라는 남자는 내 충실한 부하다. 스탈린님이 내게 일을 맡기셨다. 이렇게 기쁜 일이! 그의 아낌없는 충성심을 보고 특별히 비밀경찰 담당 장관으로 발탁했다. 예조프는 내 기대처럼 대활약을 해주었는데 무고한 사람이 몇 명 죽든 상관없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스파이를 체포해라! 네! 철저한 교육과 선별을 통해 비밀경찰을 냉철한 살인무기로 탈바꿈시켰다. 그리고 대숙청의 시대가 찾아왔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자는 바로 체포했고 무고한 사람들도 방해가 되면 체포했다. 속된 말로 닥치는 대로 잡아 족쳤다. 한 번 체포되면 목숨은 없다고 봐야 한다. 난 스파이가 아니라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다음은 이빨을 뽑아볼까?
그들을 기다리는 건 신문이라는 미명의 잔혹한 고문이었다. 고문은 자백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전 스파이입니다. 제발 풀어주세요. 좋아, 드디어 자백을 받아냈군. 스파이는 정살이다. 조서에 피가 묻는 일도 일상다반서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소련은 비밀 경찰들의 세상이 되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 동지들도 비밀 경찰로 활동해보고 싶지 않나? 사실 숙청하는 쪽도 그리 편하지만은 않다. 첫 번째로 숙청 할당량이 존재했다. 젠장, 이번 달 목표까지 아직 3명이나 남았잖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자들을 기다리는 것 또한 숙청이었다. 때문에 스트레스와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거나 술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었다.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런 자들을 기다리는 것 또한 피해 숙청이었다. 어쨌든 예조 부동지 덕분에 숙청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아주 잘해주었네. 그대의 공은 내가 꼭 기억하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스탈린님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숙청으로 인해 소련 장교의 약 65%가 사라졌고 최고 간부, 후보 관료들의 70%, 정치위원은 2만 명 이상이 숙청되었다. 일반 시민은 물론 외국인도 숙청의 대상이었다.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데리고 와서 숙청했다. 이쯤 되면 정확한 수를 세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은 숙청한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자 또 정전인가? 전력시설도 인력 부족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인재들마저 부족해졌다.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지게 된 것이다. 게다가 실력 있는 장교들이 전부 죽어버렸기 때문에 소련군의 전력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군인이라는 놈들이 패기가 없군. 충성심 하나로 들어온 놈들이라 과도한 숙청으로 인해 소련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너무 많이 죽여버렸나? 이 모든 책임은 예조프에게 있다. 당장 체포하도록. 네? 난 국군이 기운 책임을 전부 예조프에게 떠넘겼다. 이렇게 체포된 예조프는 빨리 용의를 인정해! 자백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건 네가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자신이 지시해오던 고문을 직접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인가? 결국 예조프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저는 독일의 스파이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드디어 인정했군. 끌고 가! 처형하기에 딱 알맞은 죄명이었다. 숙청되지 않기 위해서는 숙청할 수밖에 없다. 살아남기 위한 소련 특유의 배틀로얄이었다. 스탈린은 앞으로도 숙청을 멈출 생각은 없지만 너무 많이 죽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내 이름은 앤디 랜턴. 억울한 누명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아 30년을 복역한 뒤에야 자유를 되찾은 남자다. 이 길고 긴 싸움의 시작은 1985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앤디야, 창고 청소 좀 부탁한다. 네? 당시 29살이었던 난 슈퍼마켓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나는 종업원 중에서도 근면한 편이었는데. 앤디야, 미안한데 채소 칸 좀 채워줄 수 있니?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우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 유일한 가족인 엄마와 함께 길거리로 앉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날도 나는 자진해서 가게 청소를 하던 중이었다. 얼른 끝내고 엄마한테 드릴 선물 하나 사서 가야겠다. 그 시각 내 인생을 크게 흔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줄도 모르는 채 말이다. 다음 날 아침을 먹고 가게로 향하는 내 앞에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앤디 랜턴, 널 강도 및 살인미수 용의자로 체포한다. 네? 처음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침이 때도 소용없어. 자세한 이야기는 서해 가서 한다. 잔말 말고 따라와.
여기서 이 이상 저항했다간 총에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형사의 지시에 따르기로 했다. 앤디야, 따라가면 안 돼. 앤디야. 괜찮아요, 엄마. 금방 오해만 풀고 올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걸지도 모른다. 흑인인 내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애초에 없었다는 걸. 경찰서 조사실에서 나는 처음으로 사건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어제 오후 7시경 버밍햄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일로 점주는 무장한 강도가 쏜 총에 맞고 금품을 빼앗겼어. 나는 이때까지 내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내 직장이 있는 배서머에서 사건 현장까지는 24km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점주는 범인으로 앤디 랜턴 널 지목했다. 이에 대해 할 말 있나? 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발생한 시각, 나는 창고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전 범인이 아닙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전 직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요. 피해자가 네 이름을 말했다니까. 이 알리바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난 마트 보안 요원의 존재는 물론 타임카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그런 나의 필사적인 설명을 형사는 고숨치며 듣고 있었다. 할 얘기는 그게 다인 건가? 네? 뭔가 착각하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말이야. 그렇게 말하며 형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한테 알리바이가 있든 없든 그런 건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며 형사는 옆으로 오더니 내 머리를 잡은 채 책상에 찍어 눌렀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네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 그럼? 근데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알아? 어쨌든 넌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가 통할 리가 없잖아. 네가 유죄인 이유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5개는 말해줄 수 있다고. 필요 없어. 하나, 넌 흑인이다. 둘, 백인 점주가 널 범인이라고 지목했다. 셋, 사건 담당자 또한 백인이다. 넷, 재판관도 백인이다. 다섯, 배심원도 전원 백인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나는 그렇게까지 악의로 일그러진 사람의 얼굴은 이전에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결국 형사의 말처럼 범인으로 기소되었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무죄라는 것 또한 무시되었다. 이게 사건에서 사용한 흉기다. 알아보겠나? 우리 집을 온통 헤집고는 아버지의 유품인 오래된 총이 흉기라면서 들고 왔을 때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날 지경이었다. 피고인으로서 보내진 재판소는 고립무원의 전쟁터였다. 그럼 앤디 랜턴의 심의를 시작한다. 법정에선 검찰 및 배심원들은 모두 백인이었고 난 그 속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다. 그리고 뒤이어 시작된 재판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것이었다. 피해자가 앤디 랜턴, 당신을 범인으로 지목한 이상 굳이 심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난 그때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변호사님,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주세요! 그들이 준비해준 변호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나의 코미디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았던 재판이 끝나고 피고를 사형에 처한다. 내게 내려진 처벌은 사형이라는 뻔하디 뻔한 극형이었다. 내가 투옥된 사형수 감방은 사형 집행실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오늘은 데니 차례인가? 천국에 먼저 가서 기다려줘, 데니. 같이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의 탐말마가 연일 들려왔다.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우울하기만 했던 심정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어차피 죽을 목숨 누굴 원망하면서 보내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남은 시간을 소중히 하면서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한 나는 간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저희들끼리 독서 클럽을 만들었으면 하는데요. 독서 클럽? 네.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공부하고 싶은데 성경 말고 다른 책도 볼 수 있을까요? 상황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고 사형수 감방의 도서실에는 다양한 책들이 구비되었다. 대단한 걸. 신세계로 가는 문이 열린 기분이야.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 외에도 사형수들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다. 이런 내 행동은 생각지도 못한 효과를 낳았는데. 안녕하세요, 랜턴 씨. 전 변호사 찰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흥미를 가진 인권 변호사가 사건의 재심의 청구를 진행해준 것이었다. 결심된 지 이미 10여 년이 지난 사건의 재심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그날 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앤디에게 창고 청소를 부탁했어요. 당시 점주의 증언 및 타임카드의 기록을 봐도 앤디 씨의 알리바이는 명백합니다. 변호사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빌려주었고 그들의 도움 덕분에 나는 살아서 형무소를 벗어날 수 있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버렸지만 이미 사형당한 이들에 비하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며 살아보려 한다. 내 이름은 오우시마 코지. 말도 안 되는 법률 때문에 아이를 만들 수 없게 된 가련한 남자다. 나는 1926년 딱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해에 태어났다고 한다. 어렸을 때 홋카이도 지역의 농부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친부모는 이름도 모른다. 양부모는 날 장남으로 키우려고 했지만 자기 아이가 생기자 태도가 바뀌었다. 엄마, 나도 주라. 시끄러! 너 줄 거 없어. 날 거두고 4년 후에 동생을 낳더니 손바닥 뒤집듯 날 찬밥 취급했다. 2살 때 알았던 병의 후유증으로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진 것도 이유 중 하나였으리라. 장애가 생기다니 왜 저런 놈을 양자로 들여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애를 만들어버리자. 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지금 생각해도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집에서는 부모한테 냉대받고 학교에 가면 양자네 모네하며 무시당하는 삶을 버텨낸 원동력은 두고 봐, 강해져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마! 바로 마음속에서 활활 불타는 복수심이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양부모의 돈을 훔치고 집을 나왔다. 도쿄에서 보란듯이 성공해서 그놈들을 내 앞에 무릎 꿇려야지!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도쿄로 가기 위해서는 들고 나온 돈 가지곤 턱도 없었던 것이다. 그럼 앞으로 어쩌지? 돌아갈 집도 없이 거리를 방황하다 보니 어느샌가 한낱 양아치가 되어 있었다. 무시당하는 건 질색이었던 데다 야망도 컸던 나는 얕보이지 않으려고 무리수를 두곤 했다. 뭐? 돈이 없어? 내가 만만하냐? 그 지역을 먹었던 야쿠자가 그 모습을 보고 날 자기 조직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출세를 위해 상납금이나 패션 등에 돈을 물처럼 썼다. 돈이나 내놔! 돈이 부족하면 양부에게 뜯었다. 야쿠자 같은 아들한테 지레 겁이나 먹고 한심한 양반이다. 그런 삶을 영위하던 18살 여름, 양부한테 돈을 뺏으러 갔다가 그만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이 때려 죽일 놈 같으니! 내가 올 거라고 예상한 양부가 선수를 쳐서 경찰을 집에 불렀던 것이다. 짭새는 내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어디론가 끌고 갔다.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이동하는 동안 목적지가 어디냐고 거듭 물었지만 그놈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깜빵에 처박히고 말겠지 싶어서 코웃음 쳤다. 뭔데 여긴? 그런데 막상 도착한 곳은 유치장이나 소년원이 아니라 다른 수용소였다. 짭새한테 등 떠밀려 사무소에 들어가니 그 안에서 나타난 5명의 남녀가 날 의자에 강제로 앉혔다. 당신들 뭐야? 안 놔! 놓으라고! 있는 힘껏 발버둥쳐도 짭새 포함 6명의 완력에는 당연히 재간이 없었다. 그놈들이 놓은 주사를 맞고 그대로 기절했다. 그 다음 눈을 뜨자 2평 정도 돼 보이는 방이 눈에 들어왔다. 여긴 또 뭐야? 일이 어떻게 돼가는 거지? 어안이 벙벙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간호사 옷을 입은 여자가 남자 둘을 이끌고 들어왔다. 여긴 뭐 하는 데야? 당신들은 또 뭐고? 식사 여기 두고 간다. 질문은 들은 채도 안 하고 보잘것없는 식사만 두고 가는 행태에 열이 오른 나머지 국이 들어있는 그릇을 여자의 머리에 집어 던졌다. 그러자
여자는 허리에서 꺼낸 금속 재질의 곤봉 같은 물건으로 내 머리를 후려쳤다. 그 순간 온몸을 관통하는 강력한 전기에 그만 정신을 잃었다. 그런 다음 옮겨진 큰 방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여기가 정신병원이란 걸 알았다. 날 왜 이딴 데 처박고 지랄이야? 그쪽이 조현병 환자니까 그렇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여기 와서 의사는 구경도 못 해봤는데 그걸 무슨 수로 판단한단 말인가? 다른 놈들 말을 들어보니 여기 들어온 인간은 실제로 병이 없어도 대충 아무 병이나 진단받고 감금된다고 한다. 그 망할 영감, 지금 날 정신병자로 낙인 찍고 여기 처박았다 이거지? 아, 그리고 여기선 나이를 불문하고 환자가 아이를 못 만들도록 수술을 해. 뭐?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괜히 겁에 질려서 그때 그 간호사에게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당연한 거 아니야? 너 같은 놈이 애를 만들면 세상이 참 잘도 돌아가겠다. 당연하다는 듯이 터무니없는 대답이 돌아왔다. 개소리하지 마! 그런 짓을 할 권리가 어딨다고! 국가가 인정했어. 우성보호법이란 법률로. 간호사는 벽에 걸린 법률 문헌 액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 법률은 우수한 유전자를 보호하고 도태 유전자를 배제함으로써 우수한 자손을 남긴다는 우성 사상의 근거를 두고 있었다. 유전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의사가 진단했을 시 본인의 동의 없이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말도 안 돼! 그 일을 겪은 뒤로는 그놈들에게 함부로 대들지 않았다. 그 법률이 있는 한 눈에 나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 전기 충격으로 죽거나 정신이 획가닥한 놈도 있다는데 그 꼴만은 면해야 해. 그렇게 몸을 사리던 어느 날 기어이 때가 왔다. 나랑 같이 수술을 받은 사람은 총 4명으로 그 중에는 중학생쯤 돼 보이는 여자애도 있었다. 무서워 죽을 것 같아. 그치만 저항했다간 전기 충격을 받거나 미쳐버릴 거야. 할 수 있는 거라곤 얌전히 수술대 위로 올라가는 것뿐이었다. 수술은 매우 단순했다. 고안에 국부 마취를 하고 좌우 음낭 속의 정관을 잘라내면 끝이다. 분명 마취를 했는데도 눈물이 나올 만큼 고통스러웠다. 수술이 끝나고 일주일 동안 고안의 고통에 안절부절 못하던 나는 끝내 결심했다. 도망가야 해. 여기 계속 있다간 죽을 거야. 무력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놈들의 뒤통수를 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모범 환자의 탈을 쓰고 놈들의 경계가 느슨해질 때를 기다렸다. 일요일에 쓰레기 당번이니까 그때를 노려서 나가자. 한 달에 걸쳐 인내심을 발휘한 끝에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간호사들이 없다는 걸 확인한 다음 지금이다! 병원이란 이름의 감옥에서 도망쳤다. 후유증 탓에 불편한 오른쪽 다리를 필사적으로 움직이며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간 나는 마침 서있던 버스에 탔다. 살았어. 목숨을 건졌어. 흉흉한 병원이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운전기사에게 사정을 설명했더니 다행히 무료로 버스를 태워주었다. 미련이고 뭐고 개나 주라 그래. 잘 있어라 개새끼들아. 감옥에 있었을 때 모아두었던 돈으로 홋카이도를 벗어났다. 도쿄에 와서 마음을 새로 다잡고 새 사람이 된 나는 가정을 꾸렸다. 미안해. 내 몸이 이래서 아이를 못 가진다는 게. 괜찮아. 당신이랑 같이 있기만 해도 난 행복하니까. 하지만 그 수술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는 없었다. 그 악법은 그로부터 50년 이상이 지난 1996년이 되어서야 폐지되었다. 이런 일이 생기다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잘못 짚었던 모양이었다. 나랑 같은 수술을 받았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그때 9살이었던 여자애도 싸우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마지막에 크게 한 방 먹여줄 수 있길 기대해본다. 내 이름은 사노 신페이.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현재 난 해외 출장으로 짐바브웨에 와 있다. 어디 좋은 공예품 싸게 파는 데 없나?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개최하는 아프리카 미nie품 박람회에 선보일 공예품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돌, 나무 등을 조각해 만드는 짐바브웨의 공예품은
표현이 굉장히 정밀하다. 그 중에서도 쇼나족이 만드는 조각품은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쇼나족의 조각품은 일본에선 유통하는 곳이 없어서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어디 좋은 가게 없으려나? 이번 박람회의 주력 상품으로 조각품을 고른 건 그런 이유에서다. 현지에서 흥정을 해봤지만 조각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렇게 많이는 못 만들어요. 에휴, 하긴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드니까 막 찍어낼 수는 없겠지. 하지만 어느 정도 수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판매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이상 일일이 돌면서 여러 군데서 사야겠군. 귀국 날짜까지 아직 3일 정도 시간이 있다. 그때까지 최대한 돌아다녀 보자. 그 뒤론 수도 하라레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나쁘지 않군. 괜찮은 물건이 예상보다 꽤 있었어.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그만큼 좋은 물건들을 싸게 살 수 있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닌 뒤 하라레에 있는 호텔에 돌아가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다. 이상하네. 왜 버스가 안 오지? 사고라도 난 건가? 저기요, 왜 버스가 안 오죠? 오다가 사고가 나서 오늘 운행은 중지래요. 뭐라고? 여기서 하라레로 돌아가는 방법은 버스밖에 없는데? 아무도 없는 버스 정류장에서 멍하니 서 있었더니 웬 봉고차 한 대가 내 앞에 멈췄다. 어이 형씨, 뭐 곤란한 일이라도 있어? 딱 봐도 수상쩍어 보이는 남자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말라고 대답했을 테지만 하라레로 가려는데 버스가 운행을 안 한다고 해서요. 여기선 흔히 있는 일이지. 태워다 줄까? 25달러만 줘.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결국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차 안에는 나 외에도 2명의 여성이 타고 있었다. 거기 냉장고 있지? 안에 있는 음료수 마셔도 돼. 이거요? 그래, 돈 많이 받았으니까 특별 서비스야. 마침 목이 말랐었던 나는 캔을 따고 단번에 음료수를 들이켰다. 음료수를 마시고 잠시 뒤 강한 졸음이 쏟아졌다. 걸어다녀서 그런지 피곤하네. 눈 좀 붙이고 있어. 도착하면 깨워줄게. 졸려서 제대로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대로 내 의식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눈을 뜨자 처음 보는 좁은 방 안에 있었다. 에? 여긴 대체... 지갑을 확인하니 120달러가 없어졌지만 그 외에 이상은 없었다. 바로 그때 몸 아래쪽에 통증이 느껴졌다. 으악! 그곳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게 분명했다. 확인해보니 웬 멍자국과 이빨로 깨문 흔적이 남아있었다. 대체 무슨 짓을 당한 거지?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으려 했지만 차 안에서 잠들고 나서부터 필름이 끊겨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어떤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정신이 좀 들어? 당신은... 차 안에서 내 옆자리에 앉았던 여자 중 한 명이었다. 이봐! 여긴 대체 어디야? 왜 난 여기 있는 거지? 그런 건 알아서 뭐 하려고? 그거보다 지금부터 나랑 자주 해야겠어. 여자는 미소를 지은 채 웬 황당한 말을 내뱉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너무나도 화가 났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당장... 조용히 해. 욕설을 퍼부으려던 내 입을 다치게 한 건 서늘한 총구였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처음부터 나에게 거부권은 없었던 것이다. 자, 선택해. 나랑 자던가 아니면 죽던가. 그 후의 일은 떠올리고 싶지 않다. 이런 찡찡.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이 여자한테 혹시 병이라도 옮으면... 남자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히는 지옥 같은 시간이 밤새 이어졌다. 총 3명의 여자가 나에게 관계를 강요한 뒤 약을 먹이고 의식을 잃게 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하라레의 병원에 있었다. 여긴 어디죠? 당신은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사 말에 의하면 주민 한 명이 나를 발견해 구급차를 불러줬다고 한다. 다행히 몸에 별 이상은 없어서 병원을 나와 그대로 경찰서로 향했다. 그랬군요. 귀찮은 사건에 말려들었네요. 모든 것을 얘기하고 난 뒤 경찰로부터 놀라운 말을 들었다. 이 지방에서는 남성의 정액을 행운의 부적으로 여기는 신앙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남성을 납치 감금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합니다.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상당수는 살해당하며 무사히 살아 돌아온 나는 운이 좋았다고 한다.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사비로 비행기표를 사서 짐바브웨를 떠났다. 왜 나냐고. 짓밟힌 존엄, 성병의 공포, 마음의 상처. 정말이지 끔찍한 경험이었다. 나는 지금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쌀 것 같아요. 제발 화장실 좀 보내주세요. 안 돼. 자백할 때까진 못 갈 줄 알라고. 내 이름은 류호 선생님. 바쁘신 중에 죄송합니다. 바쁘긴 걱정 말게. 난 괜찮으니까 어여 앉아. 중국 북경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2014년 홍콩에서 우산혁명이라는 이름의 민주화 운동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는가? 우리는 민주화를 원한다! 원한다! 시민들이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에 항의하여 민주화를 요구한 대규모 혁명으로 그 당시 혁명에 참여한 북경의 인권활동가가 중국 공안에 구속되었다고 했다.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 일이라면 알겠네. 나는 동료 변호사로부터 그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당사자와의 면담을 신청했지만 중국 당국은 이를 거절했다. 납득할 수 없었던 나는 인터넷상으로 항의했는데 이게 오히려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었던 것 같다. 항의한 지 이틀 후 나는 강제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어째서 이런 곳으로 부른 거지? 게다가 장소는 죄인을 수감하는 구치소. 나를 구치소에 감금이라도 할 생각인 건가? 안으로 들어가자 담당 경찰 2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멀쩡히 살아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아.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하게 해주지. 그들은 만면에 적의를 띄운 채 나를 협박해왔다. 그 후 자행된 그들의 행동은 조사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내가 뭐라 발언을 할 기회조차 없었고 심지어는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명을 들어 심한 고문을 당하기까지 했다. 수감소 안쪽의 작은 방에 끌려갔을 땐 자백하기 전까진 이 손 못 풀 줄 알아. 뭐? 자백이라니? 난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자양! 새 의자에 앉혀져 갑자기 양손을 뒤로 포박당한 채 무려 18시간을 같은 자세로 있어야 했다. 그러자 양팔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의 고통이 전해져 왔다. 묶인 손을 풀고 보니 손목이 평소보다 2배는 더 부풀어 올라 있었다. 이후 이어진 경찰들에 의한 폭력 또한 처절할 정도였는데 나는 손바닥으로 안면을 구타당했다. 죄를 인정하라고! 수십 차례 안면을 구타당하자 의식이 몽롱해져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다. 그렇게 저녁이 되었고 내가 아무리 화장실에 가려고 해도 자백하기 전까진 이 방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그럴 수가. 방광이 터지기 직전이라고. 그들은 보내주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바지에 실례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잠시 잠들었다고 생각한 순간 이 자식이 누가 자도 된다고 했어! 건방지게! 잠깐 뒤척이기만 해도 발길질이 날아와 잠을 자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그렇게 며칠 내가 하지도 않은 죄에 대한 자백을 강요받아야만 했다. 부정 변호 및 사기죄를 인정하라고! 넌 이 나라의 수치다! 빨리 자백해! 협박과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모욕적인 말들은 계속됐다. 이건 조사가 아니야. 그냥 고문일 뿐이라고.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몇 주가 지났을 무렵 교대다. 뒤를 부탁한다. 맡겨만 두라고. 깜빵 두목이라고 불리는 깜빵의 책임자가 경찰을 대신해 조사를 이어갔다. 깜빵 두목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 호랑이 의자라고 불리는 고문 도구에 묶인 난 빨리 인정하라고! 무차별적으로 구타당하고 흉기로 얻어맞기까지 했다. 여긴 완전한 지옥이었다. 깜빵 두목이라는 놈은 매일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자백을 강요했다. 빨리 자백해. 넌 사기꾼이라고 인정하라고. 자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조사라는 미명하에 고문은 99일간 지속되었고 99일째 되던 날 칼로 협박을 당한 나는 저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대사를 읊어야만 했고 그 모습은 영상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모욕적인 말을 들으며 구타당했을지언정 나는 운 좋게 기소되지 않고 석방될 수 있었다. 죽는 줄 알았네. 하지만 나는 이미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만행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다. 그리고 이건 고문에 의한 자백광요죄 및 모욕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일을 당한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셀 수조차 없었다. 이후 중국 정부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고문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이건 허울 좋은 말뿐이잖아. 깜빵 두목 금지 및 조사 시 녹화 의무화는 물론 고문으로 얻은 증거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선언이었다. 하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다. 경찰들은 피해자를 구치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끌고 가 조사를 이어갔고 어이, 빨리 죄를 인정하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엔 상처를 남기지 않는 고문 방법을 사용하거나 고전적인 고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 영상을 조작하고 마음대로 편집하는 일도 일상다반사였다.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협박한 뒤 자백하라가! 맞아요! 제가 했습니다! 공포에 질리게 한 다음 데리고 와서 자백하는 영상을 찍어 그걸 증거로 삼아 감옥에 집어넣었다. 나는 집요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경찰관들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인권 침해는 더욱 심해지기만 했다. 이미 깊게 뿌리 내려버린 관습은 쉽게 바뀔 수 없는 거겠지. 내 이름은 키토 조지. 숨은 명소를 찾아 이 집 저 집 기식하며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남자다. 나는 지금 중앙아시아 남서부에 위치한 투르크메니스탄 공화국에 와 있다. 이곳은 사막이 국토의 85%를 점하고 있는 영세 중립국으로 내가 이 나라를 찾은 목적은 단 하나. 제 가이드분이시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건 바로 비경, 아니 이승의 지옥을 보기 위해서다. 이번 목적지는 지옥문이라고도 불리는 이 나라의 명소로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 광경은 전 세계에서도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니까요. 하하, 그건 조금 기대되네요. 가이드의 자신감을 보니 이번 비경은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지금 향하고 있는 지옥의 문은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해 수도에서 260km를 이동해야 한다. 목적지까지 가려면 멀었으니 잠시 식사부터 하고 갈까요? 좋죠. 전 현지인분들의 집밥이 좋긴 하지만 가게에서 먹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음식점에서 내가 주문한 건 플로프라는 음식이다. 드디어 나왔다. 이건 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음식이라고. 이건 쌀과 양고기를 기름에 볶은 음식으로 중앙아시아에서 많이 먹는 일반적인 음식이다. 식후 디저트는 국내산 메론. 비싼 메론을 디저트로 먹다니 황홀해. 메론 최고! 이래서 내가 여행을 못 끊는다니까. 뭐? 이상한 음식이 나오지 않아서 뭔가 아쉽지 않냐고? 그런 일은 없으니 안심하라고. 그 후 이동 중에 요깃거리가 필요했던 난 대박! 묵직한 게 널판지 같은 느낌인걸? 걱정 마세요. 보기엔 좀 투박해도 맛은 제가 보장합니다. 최렉이라는 이곳에서 꼭 맛봐야 하는 빵도 샀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옥의 문은 수도 이슈아바트에서 북쪽으로 260km나 떨어져 있는데 우선 차로 3시간 정도 달려서 다르바자라는 곳에 갈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은요? 사막을 걸어가야죠. 꽤나 힘든 여정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흔들리는 차를 타고 3시간 정도 달려 우리들은 사막마을 다르바자에 도착했다. 여기 카페에서 저녁을 먹고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쯤 출발하면 딱 좋겠네요. 어째서죠? 어두워져야 지옥의 문의 불이 더 잘 보이거든요. 길을 헤맬 필요도 없고요. 가이드의 조언에 따라 저녁을 먹은 뒤 우리는 지옥의 문을 향해 출발했다. 목적지로 가는 방법은 단순했다. 그저 동쪽으로 걸으면 됐다. 각오는 했지만 사막을 걷는 건 상상 이상으로 체력을 소모하는 일이었다. 덥다, 더워. 게다가 모래에 발이 빠져서 움직이기 힘들잖아. 탈수가 오지 않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이런 데서 쓰러지면 저도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퉁퉁 부은 다리를 재촉하며 걷다 보니 신비로운 광경과 마주할 수 있었다. 멋지다. 이렇게 아름다운 석양은 처음이야. 일몰은 사막에서 볼 때 더 아름답죠. 이것만으로도 여기 온 보람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요. 그렇게 완전히 해가 저물자 어둠 저편에서 밝게 빛나는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설마
저게 지옥의 문인가요? 네, 드디어 도착했네요. 아직도 상당 거리 떨어져 있는 이곳까지 불길은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인체의 신비 또한 대단했다. 목적지가 눈에 보이자 지옥의 문이 바로 코앞에 있다고요. 빨리 와요. 방금 전까지 앓는 소리 내던 사람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서는. 나는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지옥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숨을 헐떡이면서도 사구를 오른 나는 드디어 지옥의 문을 마주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지옥의 문. 엄청난 광경이야. 사막에 난 거대한 구멍 속에는 그 이름에 걸맞게 붉게 물든 지면이 펼쳐져 있었다. 이 지옥의 문은 우연한 계기로 사람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절경이다. 사건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곳 카라쿰 사막 일대에선 지하에 매장된 석유를 목적으로 한 시추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때 우연히 천연가스를 먼저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럴 수가. 지면이. 낙반 사고로 인해 조사대원들은 베이스 캠프 채 지하로 삼켜지고 만다. 그 집안 치마로 생긴 직경 100m에 이르는 크레이터는 조사 결과 유해한 천연가스가 새어나오고 있는 사실이 판명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석유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천연가스의 방출을 막기 위해서는 저장량을 전부 소진할 때까지 연소시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을 붙이도록 하세. 그렇게 크레이터에 불을 붙이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가스 매장량은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었고 그 결과 아직까지도 가스는 연소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다는 건가? 조지 씨, 이곳에 대해 많이 알아보셨네요. 이 정도쯤이야 비경 헌터인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불길이 타오르는 절경을 구경하고 있던 그때였다. 가이드가 그 말을 한 것. 조지 씨, 죄송하지만 사진 한 장 찍어주실 수 있나요? 사진이요? 아, 그럼요. 딸아이가 인스타에 빠져서 이곳 사진을 좀 찍어와달라고 했거든요. 그러고는 가이드는 무슨 생각이었던 건지 지옥의 문 가까이로 이동했다. 저기요! 위험해요! 여긴 자주 오는 곳이라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내 충고를 듣지 않은 가이드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혀를 찼다. 그 순간 가이드가 밟고 있던 지면이 붕괴되었고 그의 몸도 뒤로 크게 휘청거렸다. 내가 사태를 인지했을 땐 이미 늦은 상태였다. 비명소리와 함께 말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가이드. 당황해서 가이드가 서 있던 곳으로 급히 달려간 내가 본 것은 바로 차결하는 분화구 벽면을 타고 굴러떨어지는 불길에 휩싸인 가이드의 모습이었다. 사람이 떨어졌다. 빨리 119에 전화해. 뭐라고? 주변 사람들이 119는 물론 경찰에 전화해 주었지만 그 가이드는 이미 나는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진을 찍으려다가 실수로 지옥의 문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런 일을 겪은 난 경찰서에서 풀려나자마자 바로 투르크메니스탄을 떠났다. 비경은 무슨, 여긴 위험해. 지금은 밝은 성격의 가이드의 명복과 그의 가족들이 느낄 슬픔이 아물기를 기도할 뿐이다. 내 이름은 히라타 요시노부. 먼 곳으로 추억 여행을 떠나는 중인 평범한 남자다. 내 목적지는 미에현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이세시마. 그러고 보니 기차 타고 오는 건 처음인걸. 그땐 선배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왔었지 아마. 이세 지역에 온 건 이번이 두 번째다. 히라타, 이번 연휴에 이세에 며칠 여행이나 갔다 올까? 아, 네, 좋아요. 처음 이곳에 온 건 20년 전. 당시 근무하고 있던 경비회사 선배와의 여행이었다. 에헤이! 아, 히라타! 너도 손 좀 들어봐, 손! 전 못해요. 시마 스페인촌에서 10년 만에 유원지를 즐기는 동료 2명을 포함한 남자들만의 여행이었지만 즐거웠다. 유원지에서 충분히 논 다음 난 당연히 다음 목적지는 숙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너 선배, 이제 슬슬 가볼까요? 아, 그럴까? 무슨 이유에선지 차가 향한 곳은 항구 근처의 주차장이었다. 선배, 우리 숙소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 숙소 말인데 실은 내가 어느 섬에 있는 호텔로 예약했거든. 사전에 이야기를 전해 듣지 못한 난 그 말이 꽤나 당황스러웠다. 그렇게 작은 배를 타고 우리가 도착한 곳은 이세만에 있는 작은 섬.
선배, 정말 여기예요? 여기 맞아. 해가 진 섬은 형형색색의 간판과 네온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는데 그곳은 관광지인 듯 어딘가 모르게 퇴폐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그보다 히라타, 너 돈은 챙겨왔냐? 네? 네. 말씀하신 대로 5만엔 들고 왔어요. 선배를 따라 번화가처럼 보이는 곳을 걷다 보니 거기 멋진 신사분들 여기 찾아온 건 맞지? 네. 좀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눈 뒤 선배는 그 노파의 뒤를 따라갔다. 그렇게 따라간 스낵바 풍의 가게에는 50대 주인장 외에도 20대 여자애들이 있었는데 지금 손이 비는 건 이 아이들 뿐이니 얘들 중에 원하는 아이로 고르시게들. 기분이다. 오늘은 히라타 너부터 골라. 네, 이때 처음으로 나는 섬에 온 목적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때까지 여자 경험이 없었다. 하지만 그럼 전 이쪽 분으로. 감사합니다. 히라타. 너 이 녀석 보는 눈은 있구나. 이미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여자들과 그렇고 그런 짓을 하는 건 오후 10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해서 역시 해물은 이세지. 잘 먹었다. 우린 예약한 여관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런 다음 여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더니 약속한 시간이 됐고 실례합니다. 히라타, 오셨나 보다. 굳이 방까지 찾아온 건 내가 선택한 여자였다. 선배 말로는 호텔이 아닌 여자가 준비한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 섬의 룰이라고 한다. 음료는 맥주로 하시겠어요? 아니요, 전 괜찮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피지 않는다고 했더니 그녀는 꽤나 놀란 듯했다. 농밀한 하룻밤을 보낸 뒤 그녀의 배웅을 받으며 나는 어떠냐? 남자가 돼서 돌아왔냐? 네... 일행과 합류해서 섬을 떠났다. 그게 내 첫 경험이었다. 그 이후엔 이세에 올 기회가 없었지만 처음은 누구라도 잊기 힘든 법이지. 우연한 계기로 나는 그 섬의 일을 기억해냈고 이렇게 다시 찾아가 보기로 한 것이다. 오랜만에 찾은 와타카노지마는 내 기억보다 더 쓸쓸한 분위기를 풍겼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봐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섬에선 예전 같은 활기는 찾아볼 수 없었고 관광지와 폐허 사이에 어딘가의 느낌이 났다. 마토야만에 있는 이 섬은 에도 시대에는 오사카와 에도를 잇는 배들이 바람을 피해 정박하는 항구로 번성했다. 그런 이유로 이 섬엔 주 고객층으로 혈기왕성한 뱃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유곽이 형성되어 가게 된다. 하지만 전후 GHQ에 의해 유곽의 근본인 공창제도가 폐지되게 되고 유곽의 기루는 여관으로 변모한 뒤에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리고 쇼와 40년 이후에는 술집 또는 스낵바처럼 꾸며 그 문화를 이어나갔던 것이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일본이 경제버블로 한창 뜨거웠을 때 섬의 관광업은 최고 전성기를 맞이한다. 돈이라면 얼마든지 있다고. 아가씨 더 불러와. 사장님 최고. 파친코 등에서 떠도는 이야기에 의하면 하룻밤에 번 돈이 드럼 한 통을 다 채우고도 남을 정도였다고. 하지만 버블 경제가 붕괴되자 섬의 핑크 버블도 사라지게 되었다. 지금이야말로 섬도 변화해야 할 때라고요. 뭔 모르는 소리. 여자들 분냄새 안 나면 이런 별 볼 일 없는 섬 누가 온다고 그래. 게다가 현재 상황에 반대하는 섬 주민들의 정화작전으로 이 섬의 유흥산업은 더욱 쇠퇴했다. 그리고 이곳의 유흥산업의 종점을 찍은 것이 바로 2016년의 이세시마 서밋이었다. 서밋 회장 바로 옆에 그런 천한 섬이 있는 게 말이나 돼? 그렇게 경찰의 적발도 추가되어 섬의 경제 상황은 풍전등화와 같이 되어버린 것이다. 내가 알고 있던 곳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씁쓸한 법이다. 그 아가씨는 어떻게 지내려나. 김영밖에 모르는 하룻밤 같이 보낸 게 다인 여자 생각을 다하고 나도 참 센치해졌군. 이젠 폐허가 된 첫날 밤을 보냈던 그날의 아파트. 그 모습을 보자 난 꿈에서 깬 듯한 기분이 들었다. 꿈은 언제까지고 간직하라고 있는 거 아니었나. 하룻밤의 도원경, 그건 더 이상 여기엔 존재하지 않았다. 내 이름은 한현주, 27살. 북한 해산 출신이다. 흔히들 생각하는 북한의 이미지와 달리 비교적 유복한 집에서 자랐다. 내가 4살이었을 때 엄마가 말했다. 이 나라에서 살려면 말 조심해야 한단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 법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북한의 독재자들을 뜻하는 은어가 아니었나 싶다. 북한에서는 정치체제에 의문을 갖는 말을 했다간 가족 모두 투옥되거나 처형당한다. 멀쩡히 살아서 나가지 못할 거다.
이 나라에서 사는 한 우리에게 자유와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의 TV 채널은 단 하나뿐이다. 위대하신 수령 동지께 경례.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건 독재자가 국민을 세뇌하는 프로파간다뿐이다. 당연하게도 인터넷 같은 건 쓸 수 없다. 허가 없이 국제전화라도 하는 날에는 국제전화 건 놈이 누구냐? 당국에 끌려가 처형당하고 만다. 친구 어머니는 할리우드 영화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제발 살려주세요. 반역자에게 용서는 없다. 공개 처형을 당했다. 우리 아빠는 당시 해산시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니놈을 위법 과례죄로 체포한다. 생활고 때문에 밀수업에 손을 댔고 당국에 발각되어 투옥당했다. 돌아온 아빠는 가족들에게 일렀다. 중국으로 도망가 언니의 뒤를 쫓아. 우리 언니는 탈북자로 먼저 중국에 입국한 상태였다. 병을 앓고 있었던 아빠는 가족들의 발목까지 잡을까봐 혼자 북한에 남았다. 탈북 브로커를 구해놨어. 자, 얼른 가렴. 여보, 아빠. 한겨울 심야에 나와 엄마는 국경에 있는 압록강의 얼어붙은 수면을 죽기 살기로 건넜다. 힘내. 압록강을 건너 산을 3번 타면 중국 국경이 보일 거야. 당시 13살에 몸무게는 30kg이었던 나는 위장염에 시달려 걷기도 힘들어했다. 간신히 살아남아 중국으로 넘어간 그 순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군. 너희는 200달러에 팔린 거야. 탈북에 협력해준 남자는 사실 중국의 인신매매 업자였다. 나와 엄마는 중국에서 생이별했고 강제로 농부의 노예 신부로 살아야 했다. 일 제대로 해라. 물론 밤시중도 들어야 했다. 끝없는 절망.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학대당한 마음은 망가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도망쳐야 해. 도망가서 엄마랑 언니를 만날 거야. 그러다 한국인 남자를 남편으로 둔 북한 여성과 뜬금없이 만나게 됐다. 한국은 탈북자를 국민으로 받아줄 거야. 내가 알아봐 줄게. 한국계 주민이 많은 동네라 천만다행이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건 몹시 위험하다. 도중에 잡히면 북한으로 다시 송환되고 말 것이다. 그래도 이건 나한테 찾아온 마지막 기회야.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 마음을 정했다. 산둥성에 있는 교회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엄마와 재회했다. 엄마! 보고 싶었어. 연주야. 우리는 중국을 벗어나 몽골을 거쳐 한국으로 향했다. 이 사막을 빠져나가면 한국이야.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는 가진 것도 없이 고비 사막을 걸어서 횡단했다.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으면 별을 보면서 하염없이 걸었다. 별은 자유의 상징이랬어.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도 자유로워질 거야. 별이 수놓인 밤하늘을 보며 자기 자신을 격려했다. 몽골 국경에 도착한 우리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당신들 탈북자지.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 엄마는 나이프를 꺼내더니 자기 목줄기에 들이댔다. 강제 성환되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겠어. 그치 연주야? 네! 우리의 각오는 그 정도로 비장했다. 경비병들은 우리의 기백에 눌린 모양이었다. 아이 멈춰. 알았어. 체포하고 나중에 지나가게 해주면 되잖아.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동안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구치소에 수감됐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리고 징기스칸 국제공항으로 보내졌다. 한국행을 허락해준 것이다. 우리는 바라고 바랐던 한국행 티켓을 받았다. 문제 없습니다. 지나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드디어 한국 땅을 밟게 되었다. 엄마, 우리 드디어 성공했어. 정말 오래 걸렸지. 우리는 한국에서 종업원 일을 하면서 생활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나는 인권 운동가로서 뉴욕으로 이주해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모국의 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세계를 돌아다니며 북한의 실태를 알리고 있다. 내 이름은 키토 조지. 비경과 괴식을 찾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남자다. 지금은 러시아 연방의 수도인 모스크바에 와 있다. 아, 역시 대국의 수도답군. 화려한 것 좀 봐. 그나저나 9월인데 날씨가 시원하네. 하지만 내 목적지는 이곳이 아니다.
이번에 내가 찾아갈 곳은 러시아 내에서도 핀란드와 접해 있는 콜라반도다. 그곳에 페첸스키 지구에 존재한다는 가장 깊은 인공 구멍을 보러 간다. 모스크바 야로슬라블역에서 기차를 타고 자폴리아르니 마을에 도착했다. 실례합니다. 지금 탈 수 있나요? 일본인? 어디로 가시게요? 초심층 시추공 유적지요. 역에서 차로 10km 정도 가면 목적지가 나온다. 참 특이한 분이시네. 거긴 구멍 외에 주변이 다 폐허예요. 그 폐허를 보러 가는 겁니다.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특이하다는 건 이미 잘 알고 있다. 영혼이 이끄는 대로 갈 뿐이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이번 비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대체 어떤 구멍일까? 지금 내가 향하고 있는 콜라반도의 시추공은 소련이 지구의 심층 지각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팠던 구멍이다. 시추 작업은 1970년에 시작되어 1992년까지 계속됐다. 20년이 넘게 판 시추공의 총 깊이는 그 유명한 마리아나 해구보다 깊은 12,262m. 현재까지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직경은 고작 23cm밖에 되지 않는다. 그저 자그마한 구멍을 아래로 끊임없이 파기만 했을 뿐이다. 좀 오래 걸렸네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이 이게 바로 소련이 남긴 유산 중 하나. 지구 심층부라는 미스터리에 도전했던 꿈의 흔적이다.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탓인지 깨진 벽돌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가동 중엔 꽤 훌륭한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흔적도 안 남았죠. 방치된 지 20년은 더 지났으니까요. 폐허가 된 건물은 어떤 곳이든 이렇게 쓸쓸한 법이다. 비록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이곳에서 행해진 연구를 통해 그동안의 정서를 뒤집는 발견이 여럿 있었다. 이런 고철덩이로 어떻게 12km나 팠는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세계에서 가장 깊은 구멍이니까 조심하세요. 이 구멍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 중 하나는 당시 가설보다 지각이 15억 년 일찍 형성됐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깊이 6km의 약 20억 년 전의 지층에서는 작은 플랑크톤의 화석이 연달아 발견되었다. 당시만 해도 지하에 유기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믿을 수가 없군.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거 학계가 발칵 뒤집히겠는데. 이곳에서 발견된 14종의 화석은 그야말로 세계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끝나다니. 15km까지만 더 파보면 더 엄청난 게 나올 텐데. 중단 이유에 대해선 소련 붕괴로 자금이 바닥났다. 기계 성능 부족으로 더 이상 팔 수 없었다 등의 가설이 있다. 비록 시추 작업은 종료되었지만 실은 도시 전설이 하나 존재한다. 어이! 대체 뭘 찾는 겁니까? 뭘 찾긴요? 지옥의 구멍이죠. 바로 방금 내가 말한 지옥의 구멍의 존재다. 지옥의 구멍이란 한때 전 세계에 퍼졌던 도시 전설의 하나다. 당시 소련의 과학자였던 아자코프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이곳과 비슷하게 심층 지각부 조사를 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연구소에 구멍을 파던 드릴로부터 이상 신호가 전달되었다. 박사님, 드릴이 공회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이 1.4km 지점의 동굴이. 마이크를 내려서 조사해봐야겠군. 박사는 이상이 생긴 지점을 조사하기 위해 마이크를 내렸다. 그 마이크를 통해 들려온 소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뭐지? 사람 목소리 같은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온도가 섭씨 1000도는 넘는다고. 정말입니다. 안에서 여러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린다고요? 박사가 마이크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수백 명의 사람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대체 진짜 들리잖아. 박사님! 진정하세요, 박사님. 아무래도 지옥의 구멍을 파버린 것 같군. 우린 신을 모독한 거야. 이렇게 아자코프 박사는 즉시 연구를 중단했고 구멍도 완전히 붕괴되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그저 도시 전설일 뿐이다. 구멍 깊이를 비롯해 다른 연구와 기록이 다른 곳이 많다. 이게 바로 그 구멍이군. 비록 녹이 쓸어있지만 튼튼해 보이는 뚜껑이다. 연구에 쓴 시추공에 틀림없다. 이 구멍이 정말 지옥과 연결되어 있을까? 에이 설마. 하지만 소문의 진위를 확인해보는 것 또한 비경 헌터의 의무! 가방에서 바로 공구를 꺼내 볼트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대체 뭘 하려는 겁니까? 보면 몰라요. 구멍을 열어서 안을 봐야죠. 여기저기 녹이 쓸어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뚜껑을 여는 데 성공했다. 역시 세계에서 가장 깊은 구멍이다. 안을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비경 헌터, 자, 어서 지옥의 소리를 들려줘! 솔직히 뭐가 들릴 거란 생각은 안 들었지만 스스로를 다독이며 구멍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정적 외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역시 도시전설은 도시전설일 뿐인가? 허탈해하면서 몸을 일으키려 한 그때 차가운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그 순간 난 확실히 들었다. 도저히 이 세상의 소리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망자들의 비명소리를. 저기요! 대체 뭔데 그래요?
운전사의 물음에 대답할 여유도 없이 죽을 힘을 다해 뚜껑을 다시 닫아버렸다. 그 후 택시를 타고 그곳을 떠난 나는 도망치듯 러시아를 뒤로 했다. 하지만 그 비명소리가 귀에서 떠나질 않았고 결국 한 달이 넘게 악몽에 시달렸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길.